어떤 집단이나 일부 국가에서 사람들은 암호, 은행 정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된 이 파일들을 열 순 없죠. 보지도 못하는데 이걸 왜 수집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10년에서 20년 이내에 양자 컴퓨터를 통해 암호화를 해독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전략을 Store Now, Decrypt Later. 일단 저장하고 나중에 해독한다는 줄여서 SNDL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연구, 제약연구, 1급 비밀 정보와 같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저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도 충분히 큰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면 공개키 알고리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공표한 적 있죠. In a 5 to 10 year time frame, quantum computing will break encryption as we know it today. Even though sufficiently powerful quantum computers are still years away, they are already a threat because of Store Now, Decrypt Later. 이런 위협 때문에 미국 국회에서는 모든 기관들의 암호화 방식을 양자 컴퓨터로 깨트릴 수 없는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암호화 체계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효율적으로 사용됐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누군가와 사적인 정보를 교환하려고 하면 직접 만나서 비밀키를 서로 공유해야 했습니다. 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데 사용했죠. 이러한 방식을 대칭 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공유한 키가 유출되지 않는 이상 주고받은 메시지는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맨날 만나서 키를 주고받을 순 없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 키를 전화선이나 편지 같은 보안이 없는 채널을 사용해 전달하면 중간에서 누가 쓱 가져가기 너무 쉬울 겁니다. 그래서 1977년 라이베스트, 샤미르, 에들먼 이 3명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죠. 이게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RSA 암호화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두 사람이 각각 아주 큰 소수를 가지고 있고 이 소수는 비밀로 합니다. 이 두 수를 곱해서 더 큰 숫자를 만들어낸 다음 이를 공개키로 사용하죠. 이 숫자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누군가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상대방의 공개키를 사용해 내 메시지를 암호화시키면 됩니다. 공개키를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소수를 알지 못하면 해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암호화하죠. 그래서 이걸 비대칭 키 암호화라고 합니다. 암호화할 때와 해독할 때 사용되는 키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 방식을 사용하면 이미 소수를 하나 알고 있는 상대편은 해독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 매우 큰 공개키를 인수분해하지 않으면 해독할 수 없는 겁니다. Now, someone could try to factor it using a supercomputer in the best known factoring algorithm, the general number field sieve, but modern cryptography uses prime numbers that are around 313 digits long. Factoring a product of two primes this big, even with a supercomputer, would take around 16 million years. But not on a quantum computer. 일반적인 컴퓨터에는 하나의 비트가 한 번에 하나의 상태, 즉 0 또는 1로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트의 경우에는 4가지 상태가 가능하죠. 00, 01, 10, 11 이렇게 4가지요. 이걸 10진수로 표현해보면 0, 1, 2,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7의 n제곱을 계산해본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한 번에 하나의 상태에 대해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2에 대해서는 7의 제곱, 49가 나오겠죠. 양자 컴퓨터는 똑같이 0 또는 1 두 가지 상태를 가지는 큐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컴퓨터와는 다르게 큐비트는 한 번에 하나의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상태에 대한 임의의 조합, 즉 0과 1이 동시에 중첩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중첩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개의 큐비트가 있을 때 0, 1, 2, 3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0, 1, 2, 3 이걸 가지고 아까 했던 계산을 다시 해보면 4가지 숫자에 대한 계산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답들의 중첩으로 나올 겁니다. 1, 7, 49, 그리고 343이죠. 만약 여기에 큐비트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가능한 상태의 수는 2배가 됩니다. 3개의 큐비트로는 8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면서 한 번에 8개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큐비트를 20개까지 늘리면 무려 100만 가지가 넘는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큐비트가 300개가 되면 관찰 가능한 우주에 있는 입자보다도 더 많은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나 보이죠?
맞아요. 양자 컴퓨터는 어마무시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계산들은 중첩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그 답도 중첩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첩들을 쉽게 읽을 수 없죠. 관측을 하는 순간 중첩된 값들 중 랜덤한 하나의 값만을 얻게 되고 나머지 정보들은 손실됩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첩된 상태에서의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가진 상태로 변환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This is an incredibly difficult task, which is why for most applications, quantum computers are useless. So far, we've only identified a few problems where we can actually do this. But as luck would have it, these are precisely the problems that form the foundation of nearly all the public key cryptography we use today. 1994년 피터 쇼어와 돈 코퍼스미스는 양자 풀이의 변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풀이의 변환이니까 일반 풀이의 변환과 비슷합니다. 주기적인 신호가 있는 주파수를 알아낼 수 있죠.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것 같죠? 하지만 만약 주기적인 상태의 중첩이 존재할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중첩의 상태가 일정한 크기로 분리가 가능한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양자 풀이의 변환을 대입하면 해당 신호의 주파수를 포함하는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관측을 할 수 있죠. 양자 풀이의 변환을 사용하면 주기적인 중첩에서 주파수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양자 컴퓨터가 소수의 곱을 기존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죠. 먼저 양자 컴퓨터가 필요 없을 간단한 예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양자 컴퓨터가 아주 큰 수도 짧은 시간 안에 계산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n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소수 p와 q를 곱한 숫자이죠.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서 n이 77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소수 p와 q가 뭔지 대번에 아셨겠지만 잠깐 이걸 모른다고 생각해보죠. 이 소수가 정말 큰 수라면 알기 매우 힘들 테니까요. 자, 이제 꿈과 환상의 나라 수학랜드로 떠나볼까요? 숫자 n과 약수를 공유하지 않는 숫자 g를 하나 골라보죠. 이 숫자 g를 계속해서 곱하게 되면 언젠가는 n의 배수에 1을 더한 값과 같아집니다. 즉 g의 r제곱이 n의 배수 더하기 1인 지수 r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77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8로 한번 해볼까요? 8은 77과 약수를 공유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n이 엄청나게 큰 두 소수의 곱이라면 n과 약수를 공유하는 공약수를 고르는 것도 힘들 겁니다. 이제 8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 그리고 계속해서 거듭 제곱을 한 다음 각 숫자들을 77로 나눕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77이라는 숫자로 나눴을 때 몫이 아니라 나머지 값이 몇인지 궁금한 거죠. 아까 말한 법칙이 맞다면 언젠가는 7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올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8을 77로 나누면 몫이 0, 나머지가 8이 나올 거고 64 역시 몫이 0, 나머지가 64일 겁니다. 512는 77로 나누면 몫이 6, 나머지가 50이 나오겠죠. 그렇게 쭉 이어나가다 보면 나머지가 15, 43, 36, 57, 71, 29, 그리고 결국에는 1이 나오게 됩니다. 8의 10제곱이 77의 배수에 1을 더한 값이 되는 거죠. 이 공식을 만족하는 지수 r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대체 n의 인수를 찾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방정식을 재정렬해서 1을 좌변으로 넘기면 좌변을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수 r이 짝수라면 한 개의 정수와 다른 정수를 곱한 것이 n의 배수와 같게 되는 거죠. 이 공식과 p 곱하기 q가 n과 같다는 공식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n을 구성하는 p와 q가 이 공식의 우변에 있기 때문에 좌변에도 p와 q의 무언가 곱해진 형태로 있어야 하겠죠. 한마디로 거의 다 온 겁니다. 아까 구했었던 g와 r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린 지수 r을 구했기 때문에 n과 약수를 공유하고 있는 두 가지 인수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지수 r이 10이었으니 좌변의 두 변은 각각 8의 5제곱 더하기 1인 32,769와 8의 5제곱 빼기 1인 32,767이 됩니다. 이 두 숫자들은 높은 확률로 n과 인수를 공유하고 있죠. 그 인수는 어떻게 찾죠?
유클리드 호재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두 숫자가 있을 때 최대 공약수를 빨리 찾는 방법은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나눈 다음 그 나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32,769와 77의 같은 경우 32,769를 77로 나누면 나머지가 44가 나오죠. 이 44를 가지고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77을 44로 나누면 나머지는 33이 나오게 되겠죠. 한 번 더 반복하면 44를 3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1이 나오게 되고 33을 11로 나누게 되면 몫이 3, 나머지가 0이 됩니다. 나머지가 0이 나왔을 때 바로 그 수가 우리가 알고 싶던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즉 11은 77과 32,769 두 숫자 간의 최대 공약수인 거죠. 그리고 계산해보면 맞습니다. 이제 77을 11로 나누면 다른 소인수인 7을 얻을 수 있겠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숫자 n의 소인수 p와 q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숫자 n과 인수가 전혀 겹치지 않는 g라는 잘못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n의 배수에 1을 더한 값과 같아지는 g의 지수 r을 구해야 되죠. 세 번째로 지수 r을 활용해서 n과 인수를 공유하는 두 개의 새로운 숫자를 계산하고 유클리드 호재법을 사용해서 n과 해당 숫자 사이의 인수를 찾으면 p와 q를 찾을 수 있게 되죠.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이 방법이 인수를 구하는 다른 방법들보다 더 빠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꼭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두 번째 단계를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잘못 추측한 g에 대해서 n의 배수에 1을 더한 값을 찾아주는 지수 r을 찾는 단계죠. 우리가 했었던 77의 배수보다 1 더 큰 8의 10제곱을 찾아낸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보죠. 8의 10제곱을 넘어서 8의 11제곱, 12제곱 그렇게 계속 구하면 77의 나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가 8, 64, 50, 15, 43, 36, 57, 71, 29 그리고 다시 1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8의 10제곱 이후로 나머지가 1인 지수의 값은 20이고 이는 처음으로 나머지가 1이었던 10보다 10 더 큰 숫자이죠. 규칙성을 찾으셨다면 8의 30제곱과 8의 40제곱 지수가 1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모든 경우가 77의 배수보다 1 더 큰 값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1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나머지 값을 골라도 같죠. 15를 보면 똑같이 15를 나머지로 가지는 지수는 이전 지수보다 10 더 큰 값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 n의 배수보다 1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 지수 r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나머지들의 주기를 잘 살펴보면 다음 지수 r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각화를 위해서 나머지들을 로그 스케일 그래프로 그려보면 주기가 10으로 반복된다는 게 바로 보이죠. g를 8이 아니라 다른 수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15로 해도 반복되는 나머지 역시 다르지만 그 나머지가 1인 점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멋지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수들의 반복을 유심히 보면 3, 2, 1 그리고 그 왼쪽에는 0이 있어야겠죠. 어떤 숫자든 g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주기가 다시 반복되는 시점에서 1은 무조건 등정하게 되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이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두 소수의 곱을 인수분해해보죠. 먼저 큐비트들을 두 세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 0과 1, 2, 3, 4, 5, 6, 7, 8 그리고 그 너머의 숫자들에 대해서 중첩을 만듭니다. 어디까지 가냐고요? 무려 10의 1234제곱까지 갈 겁니다. 엄청난 중첩 현상이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큐비트가 있다고 한다면 4100개의 큐비트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세트에 비슷한 숫자만큼의 큐비트들이 모두 0인 상태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시작은 숫자 n과 인수를 공유하지 않는 숫자 g를 예상하는 겁니다. 먼저 숫자 g를 두고 첫 번째 큐비트 세트들을 지수로 올린 다음 이 숫자들을 n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큐비트 세트는 그대로 둔 채 이렇게 나온 나머지를 두 번째 큐비트 세트에 저장하죠. 그러면 이제 0부터 10의 1234제곱까지의 숫자들과 g의 숫자들 제곱을 n으로 나눈 나머지들이 중첩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두 큐비트 세트들은 얽힘 상태로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중첩을 그냥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측정을 하면 단순히 임의의 값이 나올 거고 정답을 찾을 수 없죠. 여기서 재밌는 트릭이 있는데요.
이 얽힘 상태에 중첩된 큐비트를 전체가 아니라 두 번째 세트인 나머지 부분만 측정을 하면 나머지 값을 적어도 하나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머지는 한 번만 나오는 값이 아니라 주기가 반복될 때마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나오는 값이죠. 앞서 얘기한 n은 77이고 g가 8인 경우를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측정한 나머지가 15라고 한다면 중첩 상태에서 15라는 값이 가진 항은 여러 개가 존재할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나머지가 같은 항들은 반복될 거니까요. 15의 경우 4, 14, 24, 34번째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이 숫자들은 10만큼씩 증가하며 놀랍게도 10이란 숫자는 우리의 공식 g의 r제곱은 mn 플러스 1에서 r에 맞는 숫자입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나머지를 측정하면 동일한 나머지를 가지는 상태의 중첩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들의 지수들은 모두 r의 단위로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이 r은 우리가 찾고 있던 숫자고요. 나머지들이 모든 상태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가지므로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규칙적인 주기가 존재하는 중첩 상태입니다. 각 항은 r의 크기만큼 이웃과 차이가 나죠. 이제 양자풀이의 변환 공식을 이 중첩 상태에 적용하면 자세한 설명은 건너뛰고 r분의 1을 포함하는 상태만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측정을 수행한 다음 r분의 1을 반전시켜 r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할 일은 끝났죠. Now, as long as r turns out to be even, we can use r to turn our bad guess g into two numbers that likely share factors with n. And as long as these terms themselves are not a multiple of n, we can use Euclid's algorithm to find the factors of n and break the encryption. This would only take several thousand perfect qubits, but the qubits we have today are imperfect, so we need additional qubits to act as redundant information. 2012년에는 RSA 암호화를 해독하는데 10억 개의 물리적인 큐비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그 숫자는 2억 3천만 개로 줄어들었고 2019년에는 더 많은 기술적인 혁신을 거쳐서 2천만 큐비트로 추정치가 떨어졌죠.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큐비트들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IBM의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수를 그려보면 현재 필요 예상치인 2천만 큐비트 수에는 근접도 못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언젠가 맞닿을 거고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때가 되면 암호가 뚫릴 겁니다. Because we've long known this threat is coming, scientists have been looking for new ways to encrypt data which can withstand attacks from both normal and quantum computers. In 2016,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or NIST, launched a competition to find new encryption algorithms that aren't vulnerable to quantum computers. Cryptographers from all over the world submitted 82 different proposals, which were rigorously tested, some were broken, and then on July 5th, 2022, NIST selected 4 of the algorithms to be part of their post-quantum cryptographic standard. So, how do they work? Well, 3 of the algorithms are based on the mathematics of lattices. So let's do a simple example in the 2D plane. 여기에 두 개의 벡터, R1과 R2 벡터가 있습니다. 이 벡터들의 정수배로 만들 수 있는 점들은 정말 많을 겁니다. R1을 3번 곱하고 R2를 1을 곱하면 시작점과 끝점 2개 점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상수들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점을 격자라고 부릅니다. 이번엔 아무 위치에 있는 점 C를 생각해보죠. 저희의 목표는 R1 벡터와 R2 벡터의 어떠한 조합이 점 C에 가장 가까운 격자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 그냥 R2로 2번, R1으로 반대로 2번 이동하면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르게 생긴 두 벡터도 똑같은 격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B1 벡터와 B2 벡터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이 두 벡터로도 같은 격자를 만들 수 있죠. 다시 같은 질문을 해볼까요? 여기 C에 가장 가까운 격자점에 도달하는 B1 벡터와 B2 벡터의 조합은 무엇일까요? 뭔가 느낌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왜 그럴까요? C를 향해서 한 번씩 이동할 때마다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지만 B1과 B2 벡터는 한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마다 다른 벡터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좀 헷갈리게 됩니다. 결과도 지그재그죠. 계산을 해보면 C와 가장 가까운 거는 B1 벡터가 8번, B2  bek터가 마이너스 6번을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전보다 조금 어렵긴 한데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여전히 풀기 쉽죠. 하지만 2차원을 3차원으로 확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훨씬 어려워집니다. 화면에는 격자점들을 표시해놨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냥 벡터들 뿐이란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시점에 가장 가까운 격자점을 찾으려면 근처의 모든 점들도 찾아야 하죠. 반지름이 r인 원을 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 내부의 격자점 수는 원의 넓이인 r의 제곱에 비례할 겁니다. 3차원이 되면은 9가 되고 r의 세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죠. 차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격자점의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점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벡터 조합 문제는 3차원까지는 일반 컴퓨터로도 매우 쉽게 풀 수 있죠. 한 100차원까지도 어떻게 풀만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암호화 체계에서는 약 1000개의 차원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1000개의 차원 중 하나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다른 999개의 차원에서는 어쩌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한 축의 방향이 맞더라도 나머지는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차원에서의 길찾기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컴퓨터를 사용해도 매우 어렵습니다. 좋은 벡터들의 집합을 알지 못한다면 말이죠. 좋은 벡터들이 바로 이러한 알고리즘이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해를 위해 2차원으로 돌아가면 각 사람에게 격자를 설명하기 좋은 벡터 집합이 있고 이걸 비밀키처럼 비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벡터들을 사용해서 공개키처럼 공개적으로 공유할 겁니다. 이제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격자에서 한 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 점이 숫자 7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죠. 이 숫자 7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싶으면 이 점에 임의의 노이즈를 추가해서 보내게 됩니다. 정확히 7이라는 지점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점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메시지를 해독하려면 수신자가 메시지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격자 지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1000개의 차원이라면 좋은 벡터들의 집합을 모르고 있으면 알아내기 매우 어렵죠. 따라서 좋은 벡터들의 집합을 비밀키로 가지고 있는 수신자에게는 쉽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로서는 이 문제는 일반 컴퓨터나 양자 컴퓨터 모두에서 풀기 매우 어렵습니다. Behind the scenes, there's an army of researchers, mathematicians, and cryptographers working to make sure your secret data stays secret. These are some of the unsung heroes that will keep us safe moving forward, avoiding mass surveillance by governments, keeping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ed, and allowing you to live as if quantum computers were never invented in the first place.